성공 같은 것은 바라지 않는다. 성공을 왜 원하지 않아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왜 경제적으로 왜 부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해야 됩니다. 성공이랄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참된 삶하고 대입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한마디로 내면이 단단하고 말 그대로 두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실력을 갖추려면 정해진 마음으로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삶의 실력, 장자. 이 책의 저자이신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장자는 실제로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살았던 거의 2150년 전, 그때 중국의 전국시대는 권력 다툼, 혼란, 이런 사상들의 격돌이 정말 첨예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는데 2025년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끝없는 불안과 분열, 이게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이 된 지금 이 시대에 장자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혼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사실 세상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을 혼란스럽게 보는 자기 자신이 혼란스러운 면도 있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효율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우선 혼란스럽게 보는 자기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여기서 오늘 그 삶의 실력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네. 보통 장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제목이 좀 생경하실 수 있어요. 네. 장자는 실력 같은 거는 도외시해버리고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실력을 쌓는 어떤 고군분투 같은 거는 우습게 알고 뭐 좀 그런 어떤 자유로운 형상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고 사실은 장자가 됐든 니체가 됐든 부처가 됐든 네. 노자가 됐든 어떤 철학자도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현실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철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다 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주제로 설정해서 지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장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세상을 가볍게 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개입을 말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을 벗어나려는 사람 같이 들리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흔들림 없이,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하려면은 또 해결하려는 주체, 그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력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장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오해도 불식시키면서 우리가 장자를 통해서건 노자를 통해서건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과학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삶의 실력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장자에도 그것을 한번 적용해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목을 삶의 실력으로 정하게 됐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초반에 책의 제목에 대해 말씀드린 게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서 장자에 관한 나온 책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 이렇게 딱 삶의 실력 이렇게 붙으니까 더 눈길이 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제목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유를 추구한다 할 때도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성적이랄지 현실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가볍게 보고 그 다른 차원에 뭐가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더 이 세계를 넓고 깊게 접촉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넓고 깊게 접촉하면은 더 개량된 판단 장치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취가 더 커져요. 행복해질 가능성도 커져.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 가능성도 커져.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일들도 이 삶을 실력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거지, 이 삶의 실력과 관계없는 또 다른 어떤 경지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유의 시선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사유의 시선이 어느 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예. 똑같은 세상일지라도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실력 이 부분하고도. 근데 장자 하면 특히나 노장사상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성공,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노장사상을 일종의 회피처 같이 예.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노자와 장자에 따르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런 점이 읽힐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들 그렇게 성공 같은 것은 바라지 않는다.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공 같은 거는 자기는 기대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듣거든요. 예. 성공을 왜 원하지 않아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왜 경제적으로 왜 부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은 시간의 활용이나 자기 활동에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고 구속이 되거든요. 성공이랄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참된 삶하고 대입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착각이 가장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삶에 대한 투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투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투지를 질적으로도 높이고 그 투지에서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장자지. 심지어는 부처님도 그래요. 그 삶에 대한 투지를 더 강화시키고 하는 뜻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부처 무소유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갖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게 높은 격이 있게 살려면은 네가 정한 대로 세계를 보면 안 된다. 세계 자체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소유거든요. 그런데 무소유를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철학자도 삶의 투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이 독자들이 오해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시선의 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장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레시피가 없는데 요리를 그건 하겠다는 잘하는 거랑 거 똑같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탐욕스러울 정도의 지식욕을 가지면서 야망을 가져야 돼요. 포부를 가져야 돼. 야망과 포부를 가진 지식은 지혜로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매우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자류의 도가 철학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지식을 우습게 하는 거,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그 절대 그렇지 않다. 지식을 탐욕스럽게 섭취해라. 그리고 장자 첫 편에 나오듯이 대붕이 되려는 그런 포부를 가져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현실적인 성취도 이루어진다. 네. 이것이 장자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장자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장자는 책 같은 것도 안 본 사람인 줄 알아요. 장자는 당대의 사람 가운데 지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에요. 와, 그때 정말 사상가들과 그 학자들이 치열하게 넘쳐나고 그러던 그때 시기였잖아요. 무소불교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모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이 사신을 보내서 궁궐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당대에 가장 많았던 사람이 우주적 높이의 큰 포부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자의 지혜로운 결론의 말만 듣고 이 두께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저기 서두에 예. 정해진 마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이 정해진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만 보거든요. 네, 네. 제가 요즘 칼럼이나 뭐 이렇게 글들을 써놓고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댓글들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읽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어요. 그냥 읽지도 않고. 예. 예, 읽지 않아요. 물론 글자는 봤을지 몰라. 그런데 읽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읽는 사람이 이미 읽기 전에 내 글에 대한 판단을 마쳤어. 그래서 읽지를 않아요.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읽지를 않아.
그 장자를 읽을 때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책을 읽지 않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 왜 그러냐면은 책을 읽었다면은 장자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자가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마음으로서의 장자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책이 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예를 들면은 예. 노자로 예를 들면은 네. 노자는 나라 일이나 적극적인 개입 같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의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무의 다음에 바로 써 있어. 무의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써 있어. 무의의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취천하, 천하를 차지해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는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노자를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벗어나려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절성기지라는 말이 있어요. 가끔 어디 음식점에 가면 걸려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절성기지 뭐냐? 성인이 되려는 의지도 끊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의지도 끊어라. 성인이라는 형상 자체를 없애버려라. 지혜로운 자의 형상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게 절성기지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만 듣고 그냥 성인이 되려는 의지도 안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의지도 안 가져. 그래야 노자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놔야 내려놔. 된다는 그 다음에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써 있어요. 절성기지해라. 그러면은 밀리 100배, 국부가 100배나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절성기지가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기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 현실을 벗어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도덕경 읽은데 절성기지까지만 읽어. 그 다음에 붙어 써 있는 밀리 100배는 안 읽어. 그래가지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삶, 뭔가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쌀 한 톨이라도 더 주우려고 하는 이 태도를 우습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장 사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네요. 장자를 포함해서 어떤 철학자도 현실적이지 않은 철학자는 없다. 비현실적으로 읽는 독자가 있을 뿐이다. 지금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이 눈에 어떤 필터를 끼고 바라보는지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책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장자를 읽으면 자그마한 내가 무한대의 우주적 크기로 성장하면서 내는 굉음과 팽창 속도를 느낀다 라는 이 표현도 정말 표현인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내가 좀 과장한 거고요. 네. 근데 이 우주적 크기로 팽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걸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썼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주적 크기로 팽창한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시선의 높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현실적으로 큰 것을 얻고 크게 되고 싶으면 일단 시선이 높아야 되겠죠. 그 시선이 높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우주적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시선의 높이가 가장 높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주의 지평선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선이 높아. 그러면 사람이 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장자 소요유 첫 이야기가 그거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물고기 알이라고 할 수 있고 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우주의 북쪽 바다에서 살아. 우주의 북쪽 바다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의 사위의 공간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살아.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수천리나 커져. 수천리나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작으면은 어떤 일정한 크기에서는 이제 됐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우주적 크기로 시선이 올라가 있으면은 멈춤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천리나 돼 커져. 그런데 그때 우주의 북쪽 바다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이니까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올라가지고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그게 큰 새 대붕으로 바뀌어요. 대붕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돼? 또 멈추지 않아. 거기서 또 남쪽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 이 스케일, 사유의 스케일이에요. 이 스케일 속에다가 자기를 딱 갖다 둬봐.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순간적으로나마 확 팽창하는 어떤 속도, 굉음을 들려요.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장자 철학은 입체적인 철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생각하는 철학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한 가지 시선을 따라서 사고를 정리하는 평면적인 철학에 그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장자 철학의 입체성,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요거를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도덕경이나 반야심경은 평면적인 철학이에요. 시간관념이 없어. 시간, 변화, 운동을 보여주잖아요. 도덕경이나 반야심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만 보여줘.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만 도덕경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진짜 모습은 유무상생으로 되어 있다. 유와 무의 대립관계가 이 세계를 전부 다 만들어낸다. 거기까지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장자한테서는 시간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변화죠. 그러니까 한 인간 생로병사 이야기가 들어있어 거기에는. 그 다음에 수양이라는 것도 수양을 하기 전과 한 후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변화를 한다면은 시간관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시간관념을 만들어내는 거, 변화관념을 성립하게 해주는 거,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범주가 기라는 범주예요. 그러니까 노자한테는 기라는 범주가 없어. 그런데 장자한테 핵심 범주는 기라는 범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관념이 있죠.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입체적인 철학이에요. 네.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도덕경을 수양서로 읽는데 도덕경은 기본적으로 정치서예요. 정치 철학책이에요. 근데 이 도덕경을 수양서로 읽어. 그런데 수양이란 개념이 도덕경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자에는 시간을 설명하는 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다 가능하죠. 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쇠양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입체적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는 무늬에 보면 이제 유무상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쭉 연결이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유무상생, 그 도덕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사유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장자는 입체적인, 거기에 이제 시간의 한 축이 더해지니까 시간의 한 축이 더해지죠. 말 그대로 입체적이 되는 거죠. 축이 하나가 탁 서니까 시간이요. 예. 근데 사실 우주의 기본 전제 원리는 변화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변화하고 있고, 예. 그 우주 안에 자그마한 별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변화는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인데 장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내가 더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내가 변화를 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삶의 실력 장자,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 사회의 그 논쟁을 촉발하거나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주는 뭐냐면은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예요.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흔히들 진선미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선진이에요. 아름다움이 훨씬 높은 경지요. 참된 것보다 아름다운 게. 그렇죠. 참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더 높은 거. 옳고 그름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더 높아. 선하고 악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더 높아요. 왜 높냐면은 옳기만 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기만 하면. 그런데 그건 세상이 쉽게 허용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은 옳고 그르고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나의 옳음이 상대방한테는 그른 것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나의 참이 상대방한테는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극단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옳은 줄 알지만 세상이 아직 허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옳지만 나는 지금은 아직은 안 할 거야.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아.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지 않고, 거짓인 줄 알지만 그냥 모른 채 해준다 할지, 상대방이 틀린 걸 주장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여 준다 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세계가 훨씬 더 성숙하고 율동의 범위가 커져요. 그런데 옳지만 행동하는 것을 좀 참는다 할지, 유보한다 할지, 상대방이 틀렸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 할지 하는 것들은 진위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의 관계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각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아름다움에 눈뜨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장자 안에는 시비 판단이나 선악 판단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내거든요. 시비 판단이나 선악 판단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야 시비도 살고 선악도 사는 것이다. 그 위에 그걸 뭐냐? 우리는 미학적 경지라고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화된 오해 중에 하나가 진위, 옳고 그른 것을 제일 앞에 놓는 것, 그 다음에 선악을 제일 중간에 놓는 거,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을 제일 나중에 놓는 거. 이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 네. 이것이 빨리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선미가 아니라 미선진이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장자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나 판단이나 결정을 선악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진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아름다움, 미학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뭐 철학자든 대문호들이든 결국에 이들이 동양 철학의 영향을 다 받은 게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랑, 결론은 사랑.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미, 아름다움을 가장 앞에 놓는 그게 반영된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니체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세상, 악한 세상이라는 건 없다. 근데 그 세상을 선하게 해석하고 악하게 해석하는 당신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다 생각해보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양 철학이 영향을 서양 철학에 준 건 확실하죠. 그런데 동양 철학의 영향을 줘가지고 동양 철학적 기류나 흐름을 만든 게 아니라 서양 철학을 더 발전시키는데 동양 철학을 자극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누가 동양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은 동양 철학이 굉장히 서양 철학보다 더 우월한 느낌을 갖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이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을 더 비옥하게 하고 자기들을 더 수준 높게 하는데 사용했다. 그렇네요. 네, 그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이 단어는 사실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작회, 작회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오는 자유로운 기쁨과 만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걸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작회에 대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작회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존재적 희열을 맞춰서 사는 거,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힘을 써서 일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얘기해서 이 세계 문명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제도는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뭘 가지고 만들어요? 생각을 가지고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물건이나 제도를 우리가 만든 것으로 채우고 있지 않아. 밖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근데 우리는 먼저 만든 것이 없어.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명을 생각이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문명을 만들지 않았어. 그 말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힘을 쓰는 것이 삶이라는 거 알아. 근데 우리는 힘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을 갈리느냐? 생각을 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 이게 사람이 삶에 투지가 없고 긴장하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쓰지 않은 쪽으로 기울게 됐어요. 그거는 본능이겠죠. 본능적으로. 본능의 기운.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능으로 기울어.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본능을 극복하는 삶이에요. 공감합니다. 이 문명, 우리의 삶이 자연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인위적으로 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 세상이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위적인 세상에 맞추려면 삶이 인위적이어야 되죠. 그렇네요. 우리 삶은 전체적으로 다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위성을 발휘하다가 원래 그랬던 것 같은 경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지. 인위적인 것을 안 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건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짐승과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각성해야 될 거는 문명은 인위적인 것이다. 우리 삶은 인위적이어야 된다. 다 일부러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문명은 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인위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 생각도 에너지를 쓰는 거다. 우리가 왜 쉽게 예능에 빠지는가? 예술에 빠져야 인간은 더 승화되거든요. 지적으로. 네. 예능에 빠지면 지적 성장이 멈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술로 가지 않고 예능으로 가느냐? 예술을 감상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예능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에너지를 안 쓰는 예능에 빠지는 거죠. 예능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본능적으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너지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자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것들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좋은 거는 알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 왜 힘들다고 하느냐?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뜻인데 왜 못할 정도로 힘이 드냐? 그건 뭐야? 힘쓰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쾌는 자기 자자에다가 네. 쾌락할 때 펼쳐요.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희열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를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을 자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헤르만 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알려고 하는 희미한 불꽃이 시작될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지. 제가 대학 교수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합시다. 그래야 오래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동의해요. 그렇게 난 다음에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교수님 말씀이 옳은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결정한 사람이 거의 없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쾌, 자기 쾌락, 자기 희열 말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향해서 부단히 걸어본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희열이고 쾌락이에요. 본능적 희열이고 본능적 쾌락이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뜻은 뭐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야 모든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장자가 자쾌를 설명하면서 장자를 재상자리를 주겠다고 모시로 왕이 파견한 사신이 와서 장자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때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하냐? 나는 차라리 여기서 더러운 또랑물 안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자라처럼 그렇게 내 쾌락에 빠져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쾌락대로 살겠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자기 본능적 쾌락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자가 자기 쾌락을 쫓겠다. 자기 쾌락을 살겠다. 그 말을 할 정도의 장자는 왕이 재상으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의 인격적이고 지식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 그 성장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왕 옆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내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차라리 생산성이 훨씬 높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잘못 읽으면은 청와대 가서 일하고 관료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시각으로 보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예. 입체적이지 않게 해석하는 그렇지.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게 여기서 관직을 하거나 무슨 정치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려면은 차라리 저기 도랑물에서 꼬리 끌고 다니는 자라처럼 살아라. 그것이 더 낫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은 뭐냐?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여기 오늘 우리 좀 이 대화를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네.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 있어 봐라.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지?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 거야?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자가 하는 말은 우주적 차원의 절대 자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그런 절대적 자유를 누리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잖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삶의 심부름꾼밖에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쾌락으로 산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어떤 성취랄지 성공이란 걸지
이런 것은 그냥 안중에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으로 사는 정도로 해서 출발을 해야 그 성공이 그 성취가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